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살펴보았죠. 존재의 참된 본성, 그것은 이데아이다. 물론 이데아 이론에 대해서는 미완성인 부분도 있고 불명료한 부분도 있고 벽에 부딪힌 부분도 있고 플라톤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뼈아프게 깨닫고 나중에 슬그머니 포기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니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라든가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데아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면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가 우리가 말이 통해야 서로 의논하고 보다 나은 의견에 도달하고 서로 설득하고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데 각각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삶을 사는데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플라톤은. 어쨌든 우리는 이데아가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참된 본성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참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너도 참이라고 인정하고 나도 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된 본질이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가 플라톤의 인식론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데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대화편 메논편에 등장하는 인물 메논이 있습니다. 이 메논과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알면 도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메논이 소크라테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탐구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뭘 탐구해야 할지 모르니까 또 역시 탐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탐구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요. 자, 여기에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양자역학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안 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알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위대한 학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탐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서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걸 탐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안 하고 아예 탐구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메논 원래는 아레테라는 것이 과연 가르쳐질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주제로 시작되는 대화편인데 아주 짧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편 소설 정도거나 그보다 좀 짧아요. 예, 한번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를 모르는 자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탐구의 발생 조건은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탐구를 하죠.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면 뭘 탐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니까 탐구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탐구가 시작되려면 조금이라도 알미 필요합니다. 탐구하려면 무지도 필요하고 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면서 동시에 모른다?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만 동시에 모릅니다가 가능합니까? 간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뭐 서로 그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뭐 증거가 드러나도 본 적도 없다고 뭐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가끔 있죠. 무지와 알미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탐구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알미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메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지와 알은 극단적 대립 상태는 아닙니다. 극단적 대립 상태라는 건 예를 들어 음수와 양수 뭐 이런 거죠. 음수이면서 동시에 양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빛, 어둠과 밝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이 존재하죠. 먼동이 터올 때 혹은 저녁에 황혼이 질 때 이럴 땐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어떤 상태가 있죠. 무지와 알은 극단적 대립 상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중간 정도 되는 인식이 더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보다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압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학자님에 비하면 정말로 제가 아는 것은 아주 조금이죠. 그 중간 정도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양자역학에 대한 무슨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면 재미납니다. 그 중간 정도 되는 인식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닌 상태. 플라톤의 표현에 따르면 영혼은 잠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지식을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잉태를 하고 있어요. 잉태라는 건 뭘 전제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는 걸 전제합니다. 완전한 무지도 아니고 완전한 암도 아닌 상태. 무지와 암의 중간 상태. 잠재적인 암을 잉태하고 있어서 언젠가 태어날 것인 상태. 이런 중간 상태가 바로 역설을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역설은 뭐냐? 모르는 자의 역설. 아는 자는 아니까 탐구 안 하고 모르는 자는 몰라서 탐구를 안 한다는 이 역설을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이 무지와 앓의 중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앓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무지한이 탐구가 필요하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정도는 알기 때문에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앓을 플라톤은 상기설로 설명을 합니다. 인식 이론을요. 우리는 지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혹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예, 하나는 사실, 하나는 당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플라톤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플라톤의 대답은 상기설. 모든 탐구와 지식은 상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는 뭘까요? 다시 떠올린다, 기억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하고 윤회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고 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환멸을 느껴서 외국으로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도달한 곳 이탈리아 남부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고 혹시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아닐까? 윤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이론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상세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몸을 취해서 윤회하는데 천상세계에 바로 이데아가 있습니다. 영혼은 거기서 근데 영혼은 몸은 벗어버린 그 영혼만입니다. 영혼은 이데아를 직접 보고 이데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얻어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영혼이 윤회하기 위해서 천상세계에서 현실로 넘어올 때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의 이름은 망각의 강. 그리스어로는 레테의 강입니다. 레테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강물에 닿자마자 천상세계의 기억이 샥 지워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요. 영혼의 어렴풋한 기억이 남았다가 그 보았던 이데아와 비슷한 게 보이면 그 이데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즉 꽃의 이데아를 천상세계에서 이 영혼이 봤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릴 때 엄마가 민들레를 보고 아가야 이거 민들레 꽃이야 꽃. 개나리를 보고도 이것도 꽃. 채송화를 보고도 이것도 꽃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가가 지성이 발달하면서 꽃의 이데아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아, 꽃 하면 꽃의 이데아가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꽃을 봐도 꽃이네 아니네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와 비슷한 사물을 여기서 보면서 자, 꽃의 이데아와 가장 비슷한 사물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꽃들입니다. 이 꽃들을 보다 보면 꽃의 이데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게 꽃인지 대파인지 채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을 보고도 야 이거 처음 보는 꽃인데 진짜 예쁜데? 처음 보는데 꽃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이데아가 생각이 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기설입니다. 기억은 연관된 걸 볼 때 잘 떠오르는데요.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는 건 그 이데아를 닮은 현실 사물들입니다. 사물들이 이데아를 모방하고 닮았기 때문에 많은 꽃들을 보다 보면 꽃의 이데아가 기억이 떠올라서 그걸 단서로 해서 탐구가 시작되고 마침내 천상의 지식을 상기하고 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억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떠올리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논에는 기하학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노예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상기설에 따르면 기하학을 안 배웠어도 기하학 지식을 잠재적으로 잉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하학 지식을 잠재적으로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는데요. 이 메논에서 플라톤이 노예소년이 기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상기설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등장인물에 플라톤은 안 나오죠. 메논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다가 그 노예소년 꼬마를 꼬마는 아니고 10대 소년일 거예요 아마. 근데 기하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소년입니다. 각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보여주고 이 사각형보다 넓이가 2배인 정사각형 한번 그려볼래? 하고 연필을 줍니다. 소년이 이렇게 보다가 3cm니까 한 변의 길이를 6cm로 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2배가 아니고 크기가 4배가 되었구나. 오, 정말 4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2배가 될까? 소년이 갸우뚱 하고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 이렇게 한번 대각선을 그려볼까? 그래서 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다른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본 게 시켜줍니다. 요거는 요거의 몇 배일까? 이 삼각형은 이 원래 삼각형의 반이죠.
그런데 요 사각형은 반쪽짜리 면적을 가진 삼각형이 4개가 모여 있구나. 그러니 요 원래 사각형의 크기의 2배가 아닐까? 정말 2배가 맞네요. 아, 맞습니다. 대각선을 그려서 하면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갑니다. 소크라테스가 풀이 과정을 유도하는데 얘야 이러면 어떨까 하고 유도를 하면서 결국에 이러면 되겠군요 라는 걸 소년이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도하는 과정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고요. 이거는 기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준다. 기억은 뭐냐 하면 천상세계에서 알았던 기억. 이 도움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파술은 영원히 잉태하고 있는 지식을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소년이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꺼낼 수 있도록, 즉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 노예소년도 천상세계에서 기하학을 알았다는 겁니다. 빗변을 가지고 그 대각선을 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면 2배가 된다는 걸 원래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게끔 유도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태어나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이 상기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메논이라든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관련된 논문이 참 많은데요.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의 전공을 보면요. 철학 전공보다 교육학과 전공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교육이라는 건 education, 라틴어로 에두카레입니다. 에는 밖으로, 두카레는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육 과정이 주입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어원적으로. 주입식 교육은 우리의 머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소년에게 뭘 가르쳐서 넣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년 안에 있는 것을, 원래 있었던 것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에두카레, 즉 에듀케이션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엄밀하게 말하면 통용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이 원래 꺼내는 건데 주입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집어넣는 꺼냄 과정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집어넣는 꺼냄 과정. 네. 원래 에듀케이션은 밖으로 꺼집어낸다는 뜻이 있고요. 이건 삼파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삼파술 혹은 메논에 관해서 교육학 전공분들인 논문이 많다는 거 저도 이번 얼마 전에 뭘 찾다가 알게 되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상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꺼내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걸 떠올리게 해주는 것. 원래 알았었는데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 이게 상기설이고 그걸 도와주는 것이 삼파술입니다. 상기설에서는 하나를 떠올리면 연관된 나머지가 줄줄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연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와 땅이 연결되고요. 땅과 물이 또 연결되고요. 그 물은 또 하늘의 구름과 연결되고 땅에 내리고 나무가 흡수하고 또 그 물이 흘러가서 벼를 자라게 하면 우리는 그 벼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러다 우리 몸이 죽어서 썩어서 묻히면 그것이 또 거름이 되어서 식물이 되고 식물은 또 초식동물이 먹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설에서는 하나를 상기하면 연관된 나머지들이 떠오른다. 사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아들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이데아에 관한 알미 통찰이 생기면 그게 단서가 돼서 이데아 전체에 대한 통찰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알미, 참된 알미 되려면 전체에 대한 조망이 알므로써 먼저 성립되어야 그 알미, 참된 알미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복궁을 가는 길은 내가 지나가다가 슈퍼마켓 나오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뭐 그 빨간 지붕 나오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참된 알미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누구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과 서울 외곽의 무슨 도시들과 뭐 어떤 사람이 수원에서 경복궁을 간다 그러면 수원에서 경복궁에 가는 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조망을 다 갖고 있어야 그러면 너는 어디에 가서 무슨 전철을 타고 어디까지 가고 그 전체적인 지리적 상황 그것을 다 알아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게 경복궁 가는 길을 안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개별적 지식만으로는 참된 알미 아니고요.
대상들의 상호 연관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전체 맥락 안에서의 그 대상의 위치 혹은 의미 이런 것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알입니다. 이데아에 대한 암도 이데아 전체에 대한 암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럴 때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참된 알미의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알미 참된 것이 되려면 전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물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존재의 참된 본성은 무엇인가? 이데아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나? 상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스승이 도와주면 알 수 있다. 세 번째가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문제가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국가 체제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잘 살려면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혼자 노력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도 필요하고요. 사회 안전망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규칙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잘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폴리스의 제도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만 인간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상당히 옳은 생각이죠. 그래서 4번 문제도 결국은 3번 문제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3번 문제가 가장 플라톤 철학의 핵심 주제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플라톤은 실천적인 철학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이론적인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플라톤의 사유는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하고 좋은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돈, 사회적 지위, 건강 등등. 그리스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면 잘 사는 거다. 특히 신체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조각상에서 보듯이 실제로 조각 같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체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김나지움에서. 좋은 곳은 곧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현대 피트니스 센터에서 몸을 단련하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이 좋은 삶이다. 그리고 지위가 높고. 정말 그럴까요? 플라톤 생각은 좀 달랐겠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잘 사용해야 좋다. 플라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좋은 게 있고요. 그것 자체로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좋은 것? 이건 수단입니다. 그것 자체로 좋은 것? 그건 목적이 되겠죠. 건강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돈은 수단입니다. 근데 건강도 건강하기만 해서는 아니고 건강한 다음에 또 더 잘 살아야겠죠. 건강한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건강해서 아주 잘 저지르면 그 건강은 좋은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강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역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면 부상을 입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눈 뜨고 있는 시간에 계속 운동만 하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족관계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시간도 포기하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겠죠. 권력이나 높은 지위 좋은 건데 그걸 남용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고 적합하게 잘 활용할 때만 비로소 좋은 것이 된다. 삶의 수단, 돈, 건강, 권력, 명예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로 좋다 생각해서 추구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만 있어갖고 좋은 건 아니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을 사용해서 뭔가 좋은 걸 누려야 되겠죠. 적합하고 훌륭하게 활용하는 능력만이 좋은 결과를 창조합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앞줄에 있는 적합하고 훌륭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발휘가 되어야만 결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좋음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즉 건강을 좋게 사용하는 능력, 권력을 좋게 사용하는 능력, 돈을 잘 사용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플라톤이 강조하는 수단을 적합하고 훌륭하게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바로 훌륭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르테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기능을 훌륭하고 좋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질, 이게 아레테죠. 그래서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플라톤은 아레테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덕이라고도 하는데요. 플라톤은 특히 탁월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플라톤의 생각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권력, 돈, 건강 이런 건 다 삶의 수단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오직 아레테뿐입니다. 아레테, 탁월함이 있어야 삶의 수단을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탁월함은 어떻게 갖출 수 있지? 아까 맨혼의 주제가 탁월함이라는 게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라 그랬는데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생각입니다. 탁월함과 알은 하나입니다. 지덕 일체, 지덕 합의, 이 얘기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 한번 나왔었죠. 용기가 무엇인지 알면 용감하게 행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알면 경건해져서 바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 정의, 우정, 사랑, 절제, 아름다움 이런 개별적인 가치들의 본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탁월함을 저절로 갖추게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뭔지 아는데 부정의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 식으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뭔지 진짜 제대로 알면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연을 들으시려면 이 앞에 강의 5강을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면 행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 보면 프로타고라스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쾌락과 고통이나 다른 감정들 때문에 아는 거랑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반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때 뭐라고 하느냐?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어서 그래. 진정한 삶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암. 알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암입니다.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암. 수영할 줄 아는 암. 플라톤은 이런 스승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보다 더 확실한 이유도 제시합니다. 탁월함을 암과 같다고 보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탁월함이 하나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탁월함이 하나입니까? 탁월함은 여러 개 아닐까요? 대화편 속에서 아레테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 프로타고라스에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기를 탁월함은 단 하나의 자질이고 정의, 절제, 경건함은 탁월함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이고 같은 것인데 이름만 다를 뿐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은 하나다입니다. 이게 탁월함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용감한데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의롭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갖추고 또 부정의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게 다 달라서 어떤 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건 안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다 다른 거지. 전체 탁월함의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성질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 경건하고 분별력도 있고 절제한다. 탁월함이라는 건 개별적인 탁월함이 조화를 이루며 갖추어진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용감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진짜로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사실은 지혜예요. 탁월함이라는 건 개별적인 탁월함이 조화를 갖추며 갖추어진 영혼의 상태입니다. 용감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건 진짜 용감함이 아니게 되겠죠. 정의롭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내면의 인품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탁월함을 다 가지게 되면 정의가 필요할 땐 정의롭고 용기가 필요할 땐 용감하고 경건이 필요할 땐 또 경건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아야 개별적 지식이 성립하듯이 탁월함도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용감하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절제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덕들이 다 골고루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탁월함도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개별적인 탁월함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플라톤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으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은 영혼의 어떤 하나의 상태, 단일한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탁월함의 단일한 상태가 구현된 영혼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탐구하는 내용이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탁월함인데요. 알을 가진 사람은 지혜라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요. 탁월함이라는 영혼의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추면 정말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건지 인색한 건지 낭비하는 건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갖추어지게 되면 그런 개별적인 탁월함들도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영혼의 상태나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 용감한 영혼의 상태 다 같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아크라시아 문제 소크라테스 시간에 나왔었죠. 자제력 없음의 불가능성 꼬아져 있는데 다시 풀어서 말하면 누구나 자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덕이 단일하다. 이게 플라톤의 대답입니다. 소크라테스에서는 알면 곧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훌륭하고 좋은 품성을 조화롭게 실현한 이상적인 인간상.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아레트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암과 지혜가 실천과 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덕은 단일하기 때문에. 그 덕 안에는 무슨 덕이 있습니까? 지혜의 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자, 모든 개별적인 덕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덕이 바로 지혜의 덕이고요.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 실제로 그러한 탁월한 지혜를 갖춘 사람, 그리고 다른 덕도 따라서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동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물론 제가 안 그렸습니다. 제 생각을 일러스트 작가님에게 의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입니다. 이 죄수는 뒤로 손이 묶여있고 또 몸도 결박이 사실은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안 나타나지만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그림자뿐입니다. 이 뒤에는 불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 말 혹은 사람의 형상 혹은 여기 나무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이거를 통과하면서 그림자가 보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 실제 물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이게 나무구나, 이게 말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라고 평생 그렇게 알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죄수 하나가 결박에서 풀려나서 여길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요. 양을 하나 그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양처럼 보입니까? 양이 있고요. 산도 있고요. 나무도 있습니다. 와, 내가 본 거 진짜 다 그림자였잖아. 진짜 양은 이렇게 생겼네. 진짜 태양은 이렇게 생겼네. 진짜 나무는 이렇게 생겼네라는 걸 알고 처음엔 충격에 빠집니다. 예, 이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밖에 나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어둠에 눈이 익으면 여러분들 깜깜한 영화관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면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깜깜한 방에 있다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셔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눈이 먼 상태가 됩니다. 죄수가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태양을 처음 보니까 빛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보이고 너무 또렷이 보여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불쌍한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야, 밖에 나가봐봐. 이거 다 그림자야. 이게 실제가 아니야. 진짜 나무, 진짜 사람, 진짜 양, 말 이런 거 밖에 나가면 진짜로 있어. 나랑 같이 밖에 나가보자. 그런데 쟤 미친 거 아니야? 밖에 나갔다 오더니 미쳤나 봐. 밖에 뭐가 있다고? 이게 진짜지. 밖을 왜 나가? 여기 편한데. 밖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걸 보고 들어온 이 친구 죄수를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헛소리 하는 놈, 이상한 소리 하는 놈. 다수의 의견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비주류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이상한 놈 취급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로 풀어본 내용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플라톤 대화편 국가 5권에 나옵니다.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10권이 아니고요. 이제 한 권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0개, 1권, 2권, 3권, 4권이 있는데요. 두루마리가 10개라는 뜻이어서 옛날에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가. 그래서 요새는 한 권으로 묶여 나오는데 좀 두꺼워요, 책이.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중에 5권에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드린 말씀만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고 제 말이 좀 미심쩍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말 다 믿어도 되나? 여러분들 제 말을 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 말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아시려면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은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죄수 하나가 밖으로 나가서 바깥을 본다. 그래서 밖의 세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동굴로 가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굴은 현실 세계고 밖은 이데아 세계입니다. 여기서의 상징은 그렇습니다. 태양은 뭘까요? 조음의 이데아. 동굴 속에서 본 그림자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그런 이데아를 닮은 그런 가상들입니다. 동굴 밖의 사물은 참된 존재, 즉 이데아, 그림자들의 원형입니다. 이데아를 비추는 태양은 최고의 이데아, 즉 조음의 이데아. 현실에서 우리는 감각 대상을 진짜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참된 존재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이 동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상승과 하강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 상승과 하강을 또 비틀어서 이야기한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그 상승과 하강, 나는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승과 하강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여기서 따왔는데, 물론 니체는 플라톤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상승은 무엇이냐? 풀려난 죄수가 동굴 밖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 의식의 상승 과정은 철학적 탐구입니다. 동굴에서는 의견, 독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존재의 세계로 나가서 참된 암, 독사와 대비되는 에피스테메, 진짜 암을 알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데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강은 진리를 깨우친 죄수가 다시 동굴로 내려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나가서 살면 되지 왜 굳이 동굴로 내려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내려올까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왜 사람들에게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된 시련을 겪고 돌아온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을까요? 밖에 나가 깨달음을 얻은 철학자는 왜 다시 굳이 동굴로 내려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지식을 얻게 자기와 같이 사는 동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같이 이것을 누려야지 혼자 누리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가 혹은 플라톤이 다 비슷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은 이거야말로 철학자의 임무고 책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강의 이유 무엇이냐? 홀로 진리를 깨우쳤다고 해서 훌륭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삶은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철학적 진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서만 좋은 삶을 살면 그게 좋은 거가 아닙니다. 혼자서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뭐 이런 책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혼자서만 잘 살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강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수와 철학자를 이렇게 상승, 하강, 도식화를 시켜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가 다시 동굴로 내려올 때는 이 꿈은 밤에 꾸는 꿈이 아니고 원대한 목표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된 진리를 깨우쳐 그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모두가 훌륭하고 좋은 삶을 다 같이 사는 이거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 유토피아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플라톤은 정말 이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정말로 실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꿈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이데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통치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죠. 정치는 윤리의 완성이고 정치 철학은 모든 철학의 정점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정치 철학이 제대로 되어야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사람이 제대로 행복하게 진정하게 살 수 있다. 이때 행복한 것은 나 혼자 즐긴다는 그런 의미의 행복이 아니고요. 인간이 참으로 인간됨의 아레테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